우리는 스마트폰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에 인식과 느낌과 운동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경험에 지평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작용하는 모든 지평을 다 합해놓은 것을 가리켜서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세계가 있어요. 왜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지평이란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해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이 다르고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평과 서로 다른 세계가 형성되어 있겠죠. 우리는 모든 대상과 감각을 인식하고 경험할 때 이 세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감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평이란 정보를 통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지평과 서로 다른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 지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만 편의상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전통입니다. 전통이란 우리의 성장 환경이죠. 우리가 어떤 전통에서 자라왔느냐, 우리가 어떤 성장 환경에서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사실을 비기독교인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 안에도 다양한 종파와 교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와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있고 또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복음교회, 성결교, 순복음교회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보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이런 전통들, 우리가 속해 있는 전통, 우리가 속해 있는 성장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이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다 보니 수십 년 성장하고 나면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21세기 한국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식과 해석의 견지에서 보자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벌어진 날 신문 가판대에 가서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동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느냐, 어떤 방송, 뉴스를 보느냐, 또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보가 습득되겠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다른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견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단지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왜 관점이 다르냐 하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전통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또 서로 다른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미디어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미디어를 주로 습득한 사람은 이 미디어에 의해서 세계가 형성되고, 이쪽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은 주로 이쪽 미디어에 의해서 정보가 형성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평이라는 것이 인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알 수 있겠죠.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매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서로 다른 지평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철학의 흐름 가운데 현상학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학에서 발전된 해석학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이 현상학과 현상학적 해석학의 흐름 안에서 형성된 그런 생각을 빌려다가 오늘 우리 강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상학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후설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것을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로부터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갔는데 그 가운데 게오르그 가다머 그리고 폴 리퀘르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현상학적인 사고가 해석학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현상학적 해석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강의는 이 현상학적 해석학의 관점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학적 해석학을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게오르그 가다머입니다. 가다머가 해석을 정의해서 말하기를 해석이란 지평의 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석이란 지평의 융합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은 그 성경의 글들이 쓰여진 지평이 있겠죠. 처음에 성서의 저자들이 성경책을 쓸 때, 그리고 그 책의 저자들이 그 책을 읽을 때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지평이 있겠죠. 그것은 2000년 전 고대 지중해 사회에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지평입니다. 그 지평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지평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해요. 동일한 단어가 어떤 지평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지평을 알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의 지평에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저자들이 하고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서 그 시대의 지평에서 책을 읽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지평을 완전히 떠나서 그 역사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2000년 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그 배경을 무엇을 지평으로, 어떤 지평을 토대로 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평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또 그 배경에서 나온 성경책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2000년 전 성서 시대의 지평과 오늘 우리의 지평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지평 융합이 모든 해석작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읽는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 지평과 오늘 우리의 지평이 난중일기를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친구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난해한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면 같은 시대 친구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지평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해석이란 지평의 융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는 문제가 이렇게 둘로 딱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관적인 판단을 가급적 지향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배워왔는데 그 태도는 좋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한 객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평을 떠나서 인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지평이, 우리의 주관이 그 인식에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인 인식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이 둘로 딱 나눌 수가 없이 얽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강의의 둘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왜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인식할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인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일까요? 부정적인 현상일까요? 이것은 긍정, 부정을 따지기 전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식은 내가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단지 예수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인물 또는 한 고전 속에 있는 그냥 인물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예수님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읽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완전히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식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예 작정하고 주관적으로 나 중심으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본래의 그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 맘대로 내가 이용하고 또 악용하고 오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중심성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국은 내가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두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이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성을 벗어나서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에 더욱 힘쓰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이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나 중심적인 이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수업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